10월의 어느 아침, 시원한 바람이 노란 낙엽을 거리로 실어 나르며 초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안겨주는 서울.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성그룹의 유리타워는 마치 콘크리트와 강철바다 속 거대한 진주처럼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날렵한 라인과 호화로운 내부를 갖춘 50층짜리 건물은 권력과 야망의 상징이자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정교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은 로비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해외 진출 계획, 그리고 그룹의 원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1층, 두꺼운 유리 회전문 바로 앞에는 그들 대부분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수문장 이수진이었다. 32살의 수진은 둥근 얼굴에 깊은 눈을 지녔는데 그 눈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녀의 새까만 머리카락은 목덜미까지 뒤로 묶었고 경비회사 유니폼의 일부인 남색 모자는 얼굴을 반쯤 가려 로비에 거의 녹아들 듯했다. 유니폼은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건물의 호화로움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녀의 소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그곳에 서서 임원, 직원,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 부드러운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롭지만 따뜻했고 마치 넓은 로비 공간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 같았다. 하지만 대답은 대개 침묵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생명 없는 벽을 스치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마치 자동문이 일부인 듯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것에, 스쳐 지나가는 시선에, 배경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에 익숙했다. 그녀의 업무는 보안을 유지하고 직원 배지를 확인하고 건물 안팎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건물 안 누구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다. 재무부장인 김민재 부장이 비서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치 숫자 하나하나가 고발이라도 되는 듯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금태 안경은 불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함께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마케팅 담당 박지연 부장은 로비의 커다란 거울 앞에 멈춰서서 립스틱 자국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컬링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마치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게 빗어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박 부장은 언제나 당당하게 걸었지만 수지는 그녀가 마치 비밀을 숨기려는 듯 입술을 오므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엿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녀는 한성그룹 수장 최연우 회장이 긴장하면 머리를 빗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행동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그의 눈은 마치 탈출구를 찾듯 공간을 훑어보았다. 수지는 마치 한 시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역사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히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이자 분석가, 그리고 더 큰 그림의 조각들을 간직하는 관리자였다. 휴식 시간, 보안실 구석에 앉아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관찰한 것을 조용히 메모했다. 그녀는 최고층에서 임원들이 절대 공개되지 않을 계획에 대해 속삭이는 비밀 회의에 대해서도 알아냈다. 로비에서 비서들이 암호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급한 대화도 엿들었다. 그리고 한성그룹이 화려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깊은 균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그녀만이 알아챌 수 있는 비밀이었다. 그날 서울에는 마른 나뭇잎과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를 실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수지는 늘 앉던 자리에 서서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회전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제복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지만 입가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최연우 대표가 들어왔다. 그의 긴 검은 코트는 승리의 깃발처럼 펄럭였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거친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뭐라든 상관없어. 계획대로만 해. 그는 소리쳤고 그의 눈은 수진을 향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그는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수진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맹세였다.
최현우 같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50층.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호두나무 판넬로 마감된 회의실은 마치 끊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임원들은 긴 회의용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들의 엄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은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기업과 체결한 수십억 원 규모의 해외 파트너 계약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금태 안경을 번쩍이는 김민재는 펜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지금 당장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모두에게 질책했다. 버건디색 비즈니스 드레스를 입은 박지연은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비용 절감으로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박 회장은 꼿꼿이 앉아 방 안을 훑어보았다. 마치 누가 반대하든 감히 맞설 수 있다는 듯. 논쟁은 질질 끌렸고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채 높아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 즉 회사 내부의 갈등, 숨겨진 비밀, 그리고 최 회장이 덮어두려 했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현우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도 권위적인 눈빛을 보냈다. 신세 살에 그는 깔끔하게 빗질한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자신감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자신감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미국인 파트너와의 계약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한성의 미래를 좌우할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주주들의 분노와 그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할 거야. 그가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해. 그는 방을 둘러보며 자신의 권위를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몰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다. 한편 1층에서는 수진이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신입사원인 강민호라는 청년의 배지를 확인했다. 그는 인사도 있고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배지를 찾으려 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걱정 마. 다들 첫날이니까 편하게 해. 수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편히 쉬렴. 모두 첫날이니까. 그녀는 그에게 명함을 돌려주었고 눈빛은 마치 언니처럼 부드러웠다. 민호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는 그저 평범한 문지기, 한성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몇 달 안에 수진이 회사의 운명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사람들의 오가는 흐름을 살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벽에 걸린 추상화가 가득한 건물의 넓은 로비는 언제나 북적였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성이며 회의, 보고서, 마감일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고급 정장을 입은 고객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한 눈빛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임원들은 마치 자기 왕국에 사는 왕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수지는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았다. 완벽한 겉모습의 균열, 숨기려는 비밀,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실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오래전 한성그룹에서 일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건설 기술자였고 일에 헌신적이었으며 자신이 지은 건물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찬란했던 한성타워는 아버지의 마지막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던 날들, 설계도를 다듬느라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한성이 발전의 상징이 될 거라는 믿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비계가 무너져 그는 잔해에 갇혔다. 한성은 책임을 회피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적 오류로 책임을 전가하며 사건을 은폐했다. 그들은 수진의 가족에게 소액의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8살이었던 수지는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다. 한성타워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며 옳은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곳 1층에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한성에게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타워 유리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 수지는 근무를 마쳤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갔다. 서울의 추위에 앓은 코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가랑비가 내린 후 젖은 보도에 네온사인이 반사되는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매콤한 떡볶이 값 한 대에 멈춰섰고 떡볶이를 사서 길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먹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었다.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폭풍이었다. 수진이 항상 문지기였던 것은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는 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다. 높은 지능지수와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교수들의 자랑이었다.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며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다.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교수는 수진이 세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꿈꿨다. 한성그룹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학생이 꿈꾸는 기회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0살 남동생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수지는 유학을 포기하고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지만 한성대학교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월급은 높지 않았지만 집세와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오빠의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수락했지만 열정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벽이 허물어지고 멀리서 교통소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그녀는 낡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푸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 포럼의 튜토리얼을 통해 해킹을 독학했고 점차 해커들의 지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돈을 위해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비밀을 유지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재능 있는 해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섀도우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익명 포럼에서는 그의 이름이 존경의 의미로 언급되었습니다. 섀도우는 복잡한 보안 코드를 해독하고 대기업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해킹은 게임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도구였다. 어느 날 저녁, 모니터 불빛만 환하게 밝혀진 방에서 수지는 한성의 내부 서버에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똑바로 하고 키보드 위를 손가락을 휘젓고 있었다. 코드 한 줄이 마치 거센 강물처럼 화면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3시간 동안 코드를 해독한 후 그녀는 내용을 확인했다. 한성의 주식을 외국 기업에 이례적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최 대표와 여러 고위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비밀 계획이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파도처럼 치솟았다. 최 대표가 자신을 지나칠 때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군.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지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성급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최 씨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로비에서 엿들은 대화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진 문서까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민재가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듯 매일 아침 10시 정각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부터 박지연이 노트북 화면을 잠그지 않고 열어두는 습관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근처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주워 모으기도 했는데 내부 계정 비밀번호일 거라고 생각했다. 각각의 정보는 수진이 그리는 큰 그림의 일부였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일했고 밤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니폼 주머니에 작은 노트를 숨겨두고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설령 누군가 노트를 발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낼 수 없도록 직접 만든 암호를 적어두었다. 그녀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한성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회사 서버에 더욱 깊숙이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어 계속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한편 한성 호텔 최상층에서 최현우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미국 파트너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고 계약이 파기되면 주주들이 분노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유리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처럼 머리를 매만지며 비서를 불렀다. 보안을 강화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위험은 원치 않아.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청소부가 전례 없는 쿠데타를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두 명의 고위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오늘 밤 강남의 한 식당에서 비밀 회동을 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식당 이름을 떠올렸고 그날 밤 그곳에 가기로 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후드를 끌어올린 그녀는 식당 안 은밀한 구석에 앉았다. 김민재와 낯선 남자, 아마도 외국인 파트너로 보이는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흥분해 손이 살짝 떨리며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IT 부서 신입사원 강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와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진 25살의 남자였다. 그는 서울의 서민 동네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그를 부양하기 위해 양복점에서 일했다. 그는 항상 IT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고 한성그룹에 합격했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곧 실망시켰다. 선배 동료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버그 수정이나 문서 인쇄 같은 하찮은 업무를 맡기곤 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기계 속 작은 톱니바퀴처럼 눈에 띄지 않게 느껴졌다. 어느 날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사원증을 떨어뜨렸다. 로비의 소음 속에서 사원증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수지는 그것을 주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돌려주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고 자매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수진에게는 다른 문지기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은은한 자신감과 설명할 수 없는 반짝임이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지만 수진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몇 주 후, 민호는 한성대학교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코드를 검토하던 중 누군가 서버에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설치해 민감한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발견한 듯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한 중년 남성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과장은 민호의 호기심을 잠재우려는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그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몇 시간 동안 조용한 IT실에 앉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해외로 자금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 만한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탐정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수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곧 그녀의 운명과 교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건물이 거의 비어있을 때 민호는 IT실에 앉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의 앞에 놓인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줄줄이 떴고 그는 커다란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야간 근무 중인 수진이 지나가다 그가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늦었는데 왜 아직 안 왔어? 수진이 문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커피를 테이블에 쏟을 뻔했다. 수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뭔가 확인하고 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화면 너머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안으로 들어왔다. 보안 구멍이네. 수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물었다. 민호는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그녀는 그를 아주 조금이라도 믿기로 했다. 저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의 진실을 알고 싶나요? 민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수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그녀의 운명과 엮였다. 그날 밤 조용한 IT실 구석에서 수진은 자신의 비밀 중 일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자신이 수집한 문서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암호화된 이메일,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최 대표가 뇌물에 대해 논의하는 짧은 녹음 파일이었다. 민호는 충격을 받고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했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켜온 모든 것을 파괴할 짓을 하고 있어요.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다. 그는 늘 큰일을 해내고 싶었고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데? 민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수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해.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IT 부서에 사람이 필요해. 감히 날 도와줄 수 있겠어? 민호는 가족과 집세를 내줄 어머니를 생각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을 바라보자 타오르는 불꽃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의 동맹이 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비밀리에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수진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민호를 항상 같은 미소로 맞이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수수한 제복을 입은 문지기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밤에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은은한 조명과 은은한 재즈 음악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카페는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성전기 직원들이 평소에는 자주 찾지 않을 곳이었다. 수진과 민호는 낡은 노트북과 진한 블랙커피를 마주보며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민호에게 수년간 익힌 해킹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보안을 우회하는 방법, 흔적을 지우는 방법, 그리고 단서를 남기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히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마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증거를 찾았다. 최 대표와 해외 파트너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그리고 최 대표가 수상한 직원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녹음 파일까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고 녹음을 들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게 아니야.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위험한 존재야. 민호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진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결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수진은 진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 대표가 자신이 무적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한성그룹 이사회에서 실각하는 대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곧 열릴 주주총회를 이용해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주주총회에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대주주가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더 높은 직급의 동맹, 즉 민감한 문서에 접근하고 주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진은 마케팅 이사인 박지연 씨를 표적으로 삼는다. 45살의 박 씨는 영리하고 야심찬 여성이지만
수지는 그녀가 최 대표와 완전히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로비에서 오가는 대화를 엿들은 수지는 박 씨가 종종 최 대표와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수지는 박 여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날 박 여사를 위해 문을 열어주던 수지는 실수로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떨어뜨린다. 박 여사는 종이를 주워들고 손으로 쓴 쪽지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뜬다. 최현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블루문 카페에서 만나요. 박 여사는 의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만 짓는다. 그날 밤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은 박 여사가 카페에 나타나 그녀를 빤히 쳐다본다. 당신은 누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에 꽉 쥔 채 말한다. 제가 문지기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리고 당신이 CEO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여사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편견으로 가득 찬 기업 세계에서 싸워온 여성으로서 그녀는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뭘 증명해야 하죠? 그녀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테이블 위로 USB 드라이브를 밀어주며 박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이메일, 문서, 그리고 최현우가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녹음 파일까지. 박 씨는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았다. 문서를 읽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사실임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시간 동안의 긴장된 대화 끝에 박 씨는 협조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만약 당신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저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박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때 무시했던 문지기에게 처음으로 일종의 존경심을 느꼈다. 한편 최 대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건물에 들어서면서 수진 앞에 멈춰서서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그는 마치 어떤 단서를 찾는 듯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눈을 내리깔고 차분한 목소리로 2년 됐죠, 사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최 대표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가 걸어가자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의 실수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이 민호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IT 부서장은 그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내부 서버에 접근하려다 들킬 뻔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는 수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민호.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약속할게,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간결한 말은 민호를 안심시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두려웠다. 수진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그녀와 민호는 주주총회실 메인 화면에 증거를 방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이 적절한 시간에 표시되도록 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최 씨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경멸했던 문지기인 자신에게 대면하기를 바랐다. 주주총회가 다가오자 한성그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 회장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부 IT팀을 불러 시스템 점검을 맡겼고 민호는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발각될까 봐 손이 떨리는 채 IT실에 앉아 있었다. 반면 수지는 침착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해 검열을 우회해 놓았다. 수지는 민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걱정 마세요. 우리를 찾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수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울 밤하늘의 길일은 별처럼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기념품인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세월에 바랜 작은 보석이 박힌 은목걸이였다. 이건 아빠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위대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꿈과 한성그룹이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회사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제 수진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한성타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이 기대와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로비로 들어왔다. 수진은 평소처럼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다. 아무도 그녀의 주머니에 최 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입가의 미소는 변함없었다. 51층 회의실에서 최 회장은 주주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을 계속 선도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대형 화면이 번쩍였다. 녹음이 흘러나왔다. 최 씨의 목소리였다. 스위스 계좌로 5천만 달러를 이체하라. 아무도 모른다.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충격과 혼란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씨는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고 공황 상태가 되었다. 꺼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수상한 거래에 대한 이메일, 문서,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고 각 줄마다 최 씨의 명예를 꿰뚫는 칼날 같았다. 박지현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어섰다. 주주 여러분, 그녀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최 대표가 회사와 우리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사임하세요. 최 씨는 박 씨를 가리키며 고함쳤다. 감히 나를 비방하는 겁니까? 그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수지는 청소부 제복을 입은 채 들어왔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관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누구죠? 한 주주가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수